안녕하세요. 멘텍에서 아코디언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범승 과장입니다. 저는 금융, 공공, 통신, 마켓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과 가용성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발표고요. 그동안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엣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엣지의 활용 사례와 엣지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활용 가능성과 실제 성공 사례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마인드 차원에서 엣지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엣지 컴퓨팅은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서버로의 왕복 필요성을 줄여서 실시간 분석과 더 빠른 응답 시간을 배터리가 지금 다 될 시간입니다. 네, 엣지 아키텍처에서 워크로드는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가 아닌 사용자, 장치, 센서, 생산 도구 또는 기타 운영 장비에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지역화된 집계 지점에서 호스팅되고요. 사용자는 단말 장치와 가까운 위치에서 컴퓨팅 서비스를 처리하면 사용자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은 유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기업이 여러 위치에서 공통의 리소스 풀을 사용하여 데이터 연산 및 처리 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엣지 컴퓨팅을 어디서 제일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5초 안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CDN입니다. CDN이라고 하면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컨텐츠를 정송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빠르게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게임 분야에서 CDN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신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용산을까지 가서 이제 게임을 구매했어야 되는데, 용산에 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패킷이 드랍된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게임이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면서 최근 이제 디아블로 4 같은 것도 CDN 통해서 다운로드를 이제 빠르게 받을 수가 있죠. 예전에 디아블로를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진짜 악마를 먼저 만났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CDN은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정적 컨텐츠뿐만 아니라 동적 컨텐츠도 가속화시켜서 보내주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요.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뭐 넷플릭스 같은 OTT 그리고 iOS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이제 CDN을 이용한 케이스죠. 이렇게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CDN이고, 이것이 바로 엣지 서버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 혹은 어떤 이미지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중앙 처리를 하고 있는 서버를 오리진 서버라고 하고, CDN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이 오리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가까운 엣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멀리 위치한 서버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깝게 붙어있는 엣지 서버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엣지의 시작이고 CDN의 발전과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커넥트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경우에도 이제 엣지 컴퓨팅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5G망 구축의 이슈가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나 호텔, 공장 같이 비교적 5G망 구축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이런 기술 적용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인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서비스,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투숙객들은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해서 간단한 음료나 아니면 어메니티를 주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주문한 음식이나 이제 물건은 로봇이 직접 고객 방문 앞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배송을 해주고 조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서비스되는 이제 배송 로봇은 그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서 환경을 인지하고
사람을 인식해서 주문한 객실의 문 열림을 감지하고 사람을 인식해서 고객이 직접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재함을 개방해서 서비스 대상의 고객에게 그 적절한 이제 화면과 음성을 송출을 해준다고 하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신호랑 연결을 해야지고 사람의 도움 없이 층간에 대한 이동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인원을 파악을 해서 탑승이 어려운 상황에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전체 상품 운송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화까지 가는 마지막 단계 소비되는 비용이 전체의 53%를 차지할 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이 부분이 노동 집약적인 이제 부분이기도 해서 유통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이제 업계를 혁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쉽 테크놀로지사라는 곳에서 이제 50개의 국가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더 투자를 받아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우아 형제랑 이제 업무 체결을 했고, 이제 정부가 2026년에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법 개정에 준비 중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엣지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그 중에 이제 벤츠의 팩토리 56은 스마트 팩토리 중에 가장 이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제 벤츠의 팩토리 56 공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연성인데요. 하나의 조립 라인에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클래스부터 EQS 같이 이제 전기차도 같은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이제 조립 공정은 사람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이제 공정이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정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립 라인에서 하나의 모델만 생산이 되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라인은 한번 시작이 되면은 변경할 수도 없고 이제 멈출 수도 없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차를 출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출고를 하게 되면은 1년씩 걸리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색상이나 옵션을 변경하게 되면은 출고 순번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계약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방식을 벗어나서 조립 라인 생산 라인 자체가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는 혁신이고요. 팩토리 56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순수 전기차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수출국 규제에 맞는 사양 자동차를 동시에 조립하고 동시에 조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자동차 공장이 단순히 이제 제품의 서열을 정해서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팩토리 56은 변동이 발생을 해도 공정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 결정이 이제 도중에 발생이 돼도 사양을 바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 자체는 이제 협력 업체, 부품 공장에서부터 물류센터, 완성차 공장에 이르는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인데, 공장에 이제 구축된 5G망을 통해서 엣지 컴퓨팅과 AI를 활용해서 전 세계의 이제 공장의 생산 정보를 통합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신경망을 이제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공장을 취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었고, 부품 공급이나 수요, 공정 상황에 따라서 생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팩토리 56은 아래와 같이 이제 문구에 이제 벽에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발명했고 이제 팩토리 56에서 생산을 재발명했다. 이제 벤츠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스웩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엣지 컴퓨팅의 활용 분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활용 분야에서 엣지 컴퓨팅의 공통점의 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엣지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가까운 위치에서 컴퓨팅 처리를 얻을 수 있는 개선응답 시간일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 의존해온 이제 기존의 비분산 컴퓨팅 아키텍처는 기업은 이제 중앙 집중식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호스팅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리소스를 접근을 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사용자 위치와 중앙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느려지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응답이 시간이 느려지게 되고 데이터 다운로드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은 워크로드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고요. 하지만 엣지
아키텍처는 이제 최종 사용자와 워커로드 사이의 지리적인 거리를 줄임으로써 네트워크 관련 성능의 문제를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실제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면은 중앙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로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만 다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뛰어난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과 보안인데요.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는 조직은 현지의 규제와 규정을 준수하고 충족해야 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조직인 경우에 엣지 컴퓨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엣지 로케이션에 처리 및 데이터 스토리지를 배치함으로써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 준수를 충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면 규제 이슈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의료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과 디지털 건강 정보를 지리적 경계 내 유지를 해야 하는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이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엣지는 이런 제약을 벗어나 비즈니스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이제 비즈니스 컨셉으로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을 많이 다뤄왔었는데 챗GPT 등장으로 이제 올해는 너도 나도 AI를 도입을 하면서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AI, ML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장치 및 센서를 더 많이, 더 가깝게 배치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장치로 얻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데이터 센터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영향에 미치게 되고요. 엣지 위치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수집된 이제 모든 데이터가 분석을 위해서 중앙 사이트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대기 시간과 제한된 대역폭은 신속한 대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엣지 컴퓨팅은 이런 부분에서 AI, ML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와 이제 가까운 곳에 가능한 한 빨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통해서 이제 트렌드를 신속하게 실별을 하고 그리고 사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자동화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AI, ML로 구동되는 이상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산 라인에 가까이 배치를 하고 이제 제조 품질 관리의 개선에 대한 필요한 속도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엣지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도전 과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IoT 센서와 엣지 장치는 컴퓨팅 성능과 이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용량이 제한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제약 조건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을 보장을 하려고 하면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의 지원입니다. 엣지 장치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장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기종의 하드웨어 환경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저전력 장치에서부터 강력한 엣지 서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하드웨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려면 이에 맞는 유연성이 이제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확장성과 운영 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위치에서 많은 수의 엣지 장치를 관리하게 되면 확장 및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엣지 장치를 원활하게 운영 보장하고 유지 관리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은 효율적인 장치 프로비저닝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신경 써야 하고 관찰 가능성을 확보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입니다. 다양한 이제 엣지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요. 일관된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배포와 버전 이제 제어를 보장을 하고 서로 다른 엣지 장치 및 위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있기 위해서 효과적인 오케스트레이션 및 이제 배포 메커니즘이 이제 필수입니다. 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 기술과 이제 쿠버니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컨테이너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컨테이너는 호스트 환경이 아닌 독자적인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이식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수요에 따라서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과 확장이 보장이 되고 조직이 인프라 리소스의 사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돕습니다. 쿠버니스는 또 이제 수평적 확장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수요에 따라서 확장 또는 축소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배포 옵션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찰 가능성을 제공을 해서 관리자가 클러스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제 쿠버니스 장점을 살리면서 이제 엣지 환경용으로 이제 특별히 설계된 이제 경량 쿠버니스가 등장을 했고요. 경량 쿠버니티스는 이제 업스트림 쿠버니티스 배포판보다 리소스가 제한된 장치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더 작은 설치 공간을 가지고 이제 능률적으로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도록 맞춤화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경량 쿠버니티스 배포판은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계되어 있고 배포판을 설치하고 몇 가지 명령만으로 클러스터를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 목적으로도 바로 이제 노트북이나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경량 쿠버니티스 세 종류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미니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경량 쿠버니티스이긴 하지만은 기업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클러스터 확장이나 고가형성이 부족을 해서 이제 개발 용도에 한정이 되고요. 그래서 K3S랑 이제 마이크로파레스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K3S는 이제 먼저 시스템 호환성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리눅스 배포판에서 작동을 하지만 마이크로파레스는 주로 우분투용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고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마이크로파레스를 작동하는 것이 이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간단하진 않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K3S는 바닐라 쿠버니티스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쿠버니티스 중에 바닐라 쿠버니티스가 아닌데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바이너리 크기를 줄이고 그 바이너리 그 중에 이제 트린의 스토리지 드라이버랑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삭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CSI랑 CCM 형태의 트리 외부 대안이 있어서 문제되진 않지만 이제 핵심 쿠버니티스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유지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드웨어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K3S랑 마이크로파레스 모두 32비트, 64비트, X86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주요 CPU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로파레스가 K3S가 지원하지 않은 추가 아키텍처를 좀 더 지원을 합니다. 엣지 환경에서 IoT가 광범위한 이제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IoT 기반으로 배포를 처리할 때는 이제 마이크로파레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구성 옵션으로는 이제 K3S랑 이제 두 가지 모두 이제 다양한 방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K3S와 이제 비교해서 마이크로파레스가 더 광범위한 컨테이너 런타임과 이제 스토리지, 네트워크 플러그인 그리고 구성 옵션을 지원하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K3S랑 이제 마이크로파레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만약에 이제 된다면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엣지 환경에서 K3S와 마이크로파레스 모두 이제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K3S는 로컬 장치의 테스트 목적으로 좀 더 자주 배포가 되는 반면에 마이크로파레스는 K3S에서 실행할 수 없는 IoT 장비에 배포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리눅스 기반 환경에서 실행되는 경량 리눅스 배포판을 원하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지원을 한다면은 K3S도 좀 더 나은 선택이고요. 그러나 이미 우분투를 실행 중이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은 마이크로파레스가 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K3S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제 아키텍처나 애드온을 해야 할 때도 이제 마이크로파레스가 유일한 옵션이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봤을 때 사실은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K3S를 통해서 데모를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K3S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K3S는 이제 리소스가 제한된 원격 위치 및 이제 IoT 어플라이언스 내부의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위해서 설계된 이제 고가형성의 쿠버니티스이고요. K3S는 프로덕션 쿠버니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종속성과 단계를 줄여서 단일 바이너리로 이게 패키징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중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라즈베리 파이부터 이제 뭐 AWS의 엑스라지 서버까지 모두 작동이 가능합니다. K3S의 이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기본 저장소는 백엔드에 SQLite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etcd3나 아니면 MySQL, 포스트그레스도 이제 호환이 가능합니다. 쿠버니티스 및 이제 기본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OS 종속성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싱글 및 고가형성을 지원을 합니다. K3S는 기존 이제 K5S랑 조금 다르게 서버랑 에이전트 노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는 API나 이제 컨트롤러, 스케줄러 등 이제 컨트롤 플레인 및 데이터 저장소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이제 관리한 역할인 이제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이제 서버가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소 또는 제어부 구성 요소가 없어서 이제 워커 노드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서버와 에이전트 모두 이제 쿠버넷이나 컨테이너 런타임 CNI가 구성이 되고요. 이제 K3S는 경량 쿠버니스이기 때문에 싱글 로드 클러스터도 이제 지원을 하지만은 고가형성을 고려한 이제 클러스터 구성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싱글 로드 클러스터는 먼저 한 개 노드로 이제 구성이 되고 K3S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지만 가용성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형태로 들어가고 에이전트도 이제 서버에 인베디드 됩니다. 가벼운 구성으로 해서 이제 엣지나 아니면 개발 용도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싱글 서버랑 이제 멀티 노드 에이전트 구성입니다. 이제 마스터 노드 한 대랑 이제 멀티 워커 노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직도 이제 마스터 노드에 이제 인베디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서버랑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토큰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버에 대한 이제 따로 고가형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베디드 DB를 포함한 HA 서버 클러스터 구성인데 마스터 노드 세대, 서버 노드 세대가 들어가고 워커 노드가 멀티로 되는 구성이고요. 서버의 고가형성 때문에 이제 고가형성을 제공을 해서 역시 이제 엣지에 조금 더 적합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된 구성 말고도 익스터널 DB로 해서 그 DB가 외장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스터 세대와 이제 워커노드 멀티로 들어가지만은 외부에 DB가 되는 구성이고 익스터널 DB 같은 경우에는 etcd나 MySQL, 포스트그레스를 지원을 하고 DB를 별도로 이제 노드를 뺄 수 있기 때문에 DB에 대한 이제 리소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과 복구 관리가 당연히 용이하고요. 안정적으로 운영은 가능은 하지만 이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구성이기 때문에 작은 엣지에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도로 알아봤고요. 실제 제가 데모를 위해서 몇 가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코어의 메모리 2기가, 50기가의 스토리지를 암 기반의 오버트 세대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구성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가격을 알아봤는데 저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면 거의 플스 한 대 값이 나와가지고 일찍 포기를 했습니다. K3S는 이제 사실 굉장히 설치가 쉬워서 저는 데모를 거의 2~3분 내에 이제 끝냈고요. 그런 클러스터 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서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서버 노드에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저는 이제 기본값 설치를 진행했는데 이때 런타임이나 CNI 그리고 이제 인그레스에 대한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서버 노드 IP나 서버 토큰이 필요합니다. 두 대의 이제 노드에다가 서버 노드 IP랑 토큰을 넣고 스크립트를 입력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K3S 클러스터가 간단하게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구성된 이제 K3s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엣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K3s는 파엣지에 위치를 하고 타이니 엣지에는 이제 센서나 장비가 구성이 되고요. IoT 이제 어플라이언스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K3s의 저전력 센서나 이제 모바일 장치와 같은 사물 인터넷 메시징에 적합한 에서는 이제 처리된 데이터는 니어 엣지에 위치한 그 데이터 장는 K8s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된 K3s에서 저는 이제 MQTT 브로커인 모스키토를 헬름으로 설치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성된 브로커를 통해서 퍼블리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K3s를 구성을 하고 메시지 브로커와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엣지 구성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K3s 이용해서 이제 구성해본 엣지는 굉장히 이제 귀여운 편에 속하는데 최근에 이제 쿠버니스를 이용한 엣지 성공 사례가 있어서 오늘 세션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이동통신사인 이제 KDDI의 5G 가상화 기지국 구축 사례입니다. 5G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지국 커버리지 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확대하냐에 달려 있는데 5G는 아직 가상화나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활용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5G 사업에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종속성으로 기지국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살피하고자 전 세계 통신사는 오픈레인 기술에 집중을 했고요. 오픈스택의 이제 스타링 X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VLAN, 오랜 프로그램의 구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규모에 따라 분산은 엣지 네트워크 개발, 배포와 운영 및 서비스를 위한 쿠버네티스 및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고요. 하드웨어 제약 없이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이제 제조사에서 벗어나서 벤더 락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수천 개의 노드를 통합 관리하고 몇 달간 작업해야 됐던 기지국 서비스 배포 작업을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런 구성 변경 자체가 사실은 어려웠는데 구성 변경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저랑 이제 멘텍은 윈드리버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가 사실은 이제 아직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거나 아니면 머나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AI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엔비디아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AI처럼 이제 언제 훅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